예, 안녕하십니까. 윤석의 생생정치. 이번 주도 우리 김재석 비대위원과 함께 우리 정치권에 있어서 특히 야권 뉴스들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나 또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에 대해 가지고 여러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슬슬 안철수 대표가 안철수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드디어 이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을 봤더니 김동길 교수, 네. 김동길 교수님 보수 진영의 원로시죠. 그런데 그렇죠. 이분이 강경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분인데 이분을 그렇죠. 만나러 갔다는 굉장히 의외의 그런 행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뭐 저는 이현주 의원을 만나려고 했다가 부산 갔는데 캔슬한 거. 좀 뜬금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겠다 선언했는데 부산까지 갈 시간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장 선거 이상의 것을 노리고 있다라는 약간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을 만나기로 했다가 오세훈 시장하고 만나는 걸 바람 맞췄어요. 맞아요. 예, 그걸 보면서 오세훈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의식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단일화에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지만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안철수 대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안철수가 나와도 이기고 오세훈이 나와도 이기고 또는 나경원이 나와도 이기는 상황 속에서 본인이 협상력이 있을 것인가라는 건데 그렇죠. 실제로 요즘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오세훈이 나와도 이기고 안철수가 나와도 이긴다는 여론조사 네. 지난번 아시아경제 여론조사 나왔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머릿속 타들어갈 겁니다. 아니 아까 전에 또 한 분을 빼먹으신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를 또 만났어요. 그렇죠. 우연이라고 하지만 네. 아니 그 절에 그 시간에 우연일 수가 있는가라는 의심을 일단 첫 번째로 좀 듭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뭐 김동길 교수도 그렇고 굉장히 오른쪽에서도 아주 오른쪽으로 계신 분을 찾아가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이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서울시장으로서의 자기 포지셔닝을 지금 잘 못 찾고 있구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안철수 대표의 포지셔닝은 세칭 중도거든요. 근데 중도라고 하는 것이 딱히 정의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모세훈 시장이라든지 뭐 다른 후보에 비해서 과연 중도 확장력이라는 면에서 안철수 대표가 뛰어나게 더 장점을 갖느냐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확신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대로 된 포지션이 없이 빈틈이 생기는 곳은 다 가는 것 같거든요. 나경원 대표가 약간 처음에 펜앤마이크에 그렇죠. 가서 오른쪽 표를 뭔가 확 잡아오려는 액션을 취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안철수 대표도 저쪽이 좀 빈 틈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뭔가 오른쪽으로 확 쓸린 것을 좀 보면서 이분이 그러니까 서울시장 이상의 무언가를 찾는 것과 동시에 서울시장으로서의 자기 포지션을 좀 잘 못 찾고 있구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 출연하는 이런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네. 그리고 또 이해운 의원도 가로세로 연구소 방송에 출연을 하는데 네. 저는 이게 무슨 트렌드냐라는 약간 희한한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이제 사실 가로세로 연구소가 최근에 밀고 있는 게 반 김종인, 반 유승민 뭐 이런 전선이거든요. 예, 맞아요.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과 이해운 의원은 그런 전선에 동참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무슨 맥락인지 잘 모르겠고 그렇죠.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복당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인해 가지고 김종인 대표와의 각이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뭐 홍준표,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의 접점이 생기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반문 연대도 사실 결속력이 약한데 반 김종인 연대라는 것이 얼마나 결속력이 강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 후보가 되기 위한 선택으로 당원 투표가 없을 거거든요 이번에 아마 경선에서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국민 소구력이 떨어지는 이제 행보를 한다는 건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이제 단일화 관련해 가지고 입당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명확하게 이제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시청자분들께 정확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야 이준석이는 왜 이렇게 안철수를 경계하고 싫어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안철수 대표가요 자기 희생적인 정신으로서 야권 단일화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그거예요 지금 이번에 어떻게든 국민의힘 후보를 주저앉히고 단일화해가지고 본인이 서울시장에 나가가지고 당선이 되면은 그렇죠. 나를 중심으로 정계 개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뭐 합당하자고 그때 가서 5대5 지분 달라 그러고 이럴 가능성도 있고 때에 따라 가지고는 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윤석열 총장과 연대해가지고 국민의힘을 무너뜨리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아주 이제 그 여의도 바닥에 있는 사람이라면 끄트머리 사람도 알만한 이런 수를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건데 김종인 위원장 하면 정치 구단인데 이거 모르겠습니까? 다 읽고 있으신 것 같고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그 비대위 회의 때 그 비공개로 하셨던 말씀이 사실 언론상에 보도가 됐는데 일부 중진들이 안철수 대표가 말하자면 서울시장으로서의 후보가 된다는 걸 전제하고 자꾸 안철수한테 러브콜을 보낸다. 판을 우리 제1야당이 안철수를 위한 판을 자꾸 깔아주는 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라는 식으로 중진들한테 따끔하게 비대위에서 말씀을 하신 게 언론상에 나갔어요. 이러다가는 콩가루가 돼버린다라고 세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진들한테도 한번 이 경고를 좀 했었고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제가 오늘 기사였죠. 옆에 계신 이준석 최고가 안잘하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안철수를 한번 거쳤거나 안철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도저히 안철수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는 안철수 대표랑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 나가가지고 안잘알이라는 이제 용어를 이제 조언했는데 안잘알 그리고 그 반대되는 안알못 안철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둘로 나눈 이유는 안철수 대표가 대중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선거에서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던 것이 정책을 예를 들어 병설 유치원, 단설 유치원 이런 것들 구분 못해가지고 정책적으로 부침을 겪었거나 아니면은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TV 토론에서 좀 민망한 모습을 보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주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경쟁력이 떨어졌던 걸로 이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드러나는 피상적인 거고요. 같이 이제 일을 해봤던 안잘알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겪었던 거는 그 여러 가지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집. 그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단일화 국면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무조건 본인을 위하여 본인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룰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과 일할 때 있어가지고 룰 갖고 싸울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약간 또 이제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안철수 대표 결국은 그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표가 필요하긴 한데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자신에게 걸기적거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안 되는 게 굉장히 걱정스럽고 세 번째로는 안철수 대표랑 같이 일할 때 바른미래당 시절에 이제 반 손학규 전선을 같이 한다고 안유계 뭐 이렇게 나왔을 때 결정적인 시간 동안에 한 두세 달 동안 안철수 대표가 한 세네 달 동안 잠수를 탑니다. 아, 그랬어요. 예, 안철수 계 의원들이 뭐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독일에 있고 미국에 있다 그러면서 전화를 해도 답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손학규 대표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죠. 유승민계 사람들이 손학규랑 싸우다가 무너지면은 자기가 돌아가가지고 바른미래당을 접수할 수 있겠지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그렇게 자기 머리 굴리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손학규 대표한테 또 본인도 쫓겨난 시대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 창당을 합니다. 예, 그 민생당에 돈 다 놔두고 그냥 다 놔두고 가가지고 국민의당이라는 걸 또 다시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본인 고집 때문에 하여튼간 그때 잠수 타가지고 그렇게 됐던 것인데 그런 결정적일 때 잠수 타버리는 모습 이거는 결정적일 때 공동체보다는 본인을 위한다는 인상이 강한 행동인데 이번에도요 저는 야권 단일화 과정에 있어가지고 자기 주장 계속하다가 안 되면 이제 거의 이제 자해적인 행위들 야권 입장에 자해적인 행위들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누구보다도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은 잘 알죠 이거를. 예. 아니 이상돈 의원님 전 의원님도 예,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페이스북에서도 뭐 안철수 대표에 대한 평을 좀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러면서도 안철수 대표가 후보로서 가지는 역량에 대해서 굉장히 심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근식 교수도 안철수 대표 측근으로 불려졌던 분인데 하는 걸 보십시오. 그렇죠. 예, 예전에 제일 웃긴 게 제가 2018년에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보궐선거 노원병에 나갈 때 이준석이를 못 믿겠으니까 안철수 대표가 사실상 본인의 측근으로서 후보로 꽂으려고 했던 사람이 김근식 교수예요. 예, 근데 그 김근식 교수 2년 전에는 이준석을 제지할 후보로 내세웠던 사람이 지금은 안철수 대표 격하게 이제 비판하잖아요. 네. 저는 이런 걸 보면은 참 희한한 상황이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안철수 대표의 멘트를 잘 읽어보면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국민의힘이랑 뭔가 힘을 합칠 생각은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혹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되려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한 번도 혹평이나 나쁜 평가를 한 적이 없다는 걸 좀 지켜봤을 때 지금 안철수 대표는 정말 국민의힘이 필요하지만 국민의힘은 사실 안철수 대표가 아니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세훈 시장이나 나경원 대표가 나와도 해볼만 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 그대로 이 치킨 게임으로 들어갔을 때 훨씬 더 국민의힘에 유리한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 안철수 대표가 입당이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 쪽에서도 계속 쓰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입당은 사실상 흡수합당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소위가 말하는 지분 싸움, 그러니까 원외 당협위원장들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당직 배분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가지고 지분을 요구할 수가 없게 돼요. 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합당이라는 과정 속에서는 흡수합당이 아니라 당대당 통합이라고 하면은 일정 정도 지분이 보장되는 것이 관리였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뭐 주변에 측근들도 몇 명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본인은 지금 상태에서 합당은 좀 힘들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서울시장을 내가 이긴 다음에 그거 지렛대로 나랑 합당하자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안철수 대표가 합당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시장 전에 애를 엄청 먹일 것이고 서울시장이 되면은 또 합당하자고 또 엄청 조를 것이고 그렇죠. 서울시장이 안 되면 이제 대선에 고춧가루 부대로 나오겠죠 이제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모든 게 안철수 대표 중심적인 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서울시장 선거는 이겨야 되니까 안철수가 지금 지지율이 잘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한테 몰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단순 논리로 접근하시기에는 지난번에 총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단일화만 하면 합당만 하면 이긴다. 분열만 안 하면 이긴다. 이 논리로 갔다가 선거 패배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후보의 경쟁력들을 봐야 되는데 아니 솔직히 안철수 대표로 단일화했다 나중에 토론 가가지고 또 그 한 건 하면 어떡합니까? 그 솔직히 말하면. 네. 지금까지 TV 토론에서 한 건 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거의 매번 기대치에 부응하는 어떤 한 건씩 있었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꼭 그쪽에 몰아줘야겠느냐?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이제 설령 안철수 대표가 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어떤 뭐 합당의 형태든 어떤 방식으로든 단일화된 형태로 후보가 되어서 서울시장을 탈환한다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그것이 야권의 정권 교체까지 이바지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서도 사실 확신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와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대다수의 지지층은 결이 진짜 다르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대다수의 지지층들이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일단 후보로서 밀어줘야 되는데 심정적으로 과연 납득이 될 것인가. 그리고 나서 서울시장으로 선 안철수 대표가 다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서 대선 후보를 만드는데 일조를 할 것인가. 물론 안철수 대표는 이런 야권이 이 정권 교체를 하는데 자기가 미랄이 되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게 얼핏 과거를 비춰봤을 때 그 시나리오가 잘 안 먹힐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안철수 대표는 모든 선언에 있어서 하는 말 중에 그 앞에다가 나를 위해서라는 말을 붙이면 이해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단일화도 나를 위해서, 대선은 나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해석하면은 그 행보가 이해가 가는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제가 사실 올해 6월, 7월쯤에 이제 7월쯤인가요? 박원순 시장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누가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 그랬을 때 방송에서 제가 제일 먼저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할 만하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예, 맞아요. 예, 그런데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직후에 뭐 안철수 대표가 자기 서울시장 나갈 생각 없고 주변 사람들 하는 얘기 다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순간 맞아요. 그래? 그래 그러면 그렇다고 해라 이렇게 했는데 또 지금 와가지고는 저렇게 용을 쓰고 계신 걸 보니까 저는 참 희한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이해 못하죠. 답답해가지고 하고 싶으면 한다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 그러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제고하는지. 그 전에 논조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청소라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청소에서 갑자기 시장으로 확 뛰었어요. 네. 그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고 구조이기 때문에 이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냥 고지고토에 받아들여가지고 저는 비판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야권도 이렇게 뭐 경랑 속이지만 여권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대표가 요즘 뉴스에 꾸준히 나옵니다. 그것도 삽질하는 역할로. 아니 오늘 보니까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순으로 대선 지지도가 나오더라고요. 불과 한
4, 5개월 전만 해도 상상조차 어대낙이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네. 어차피 대통령은 이낙연이라는 네. 줄여서 이제 어대낙이라고 했을 정도로 사실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으로 하는 것이 말하자면 전 국민의 컨센서스 비슷한 거였는데 요새 좀 모양을 보면 많이 좀 빠져요. 이낙연 대표가 사실 호남 지지율이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경선 가면 호남표 몰표가 나올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대세론이 있었던 것인데 요즘 이재명 지사가 호남에서 더 잘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낙연 대표가 이제 비빌 언덕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렇죠. 제3 후보로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게 정세균 총리예요. 거기도 호남 대표성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정세균. 예. 네. 그리고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 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됐을 정도로 굉장히 그 당세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는 좀 진퇴양난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저는 이번에 그 이낙연 대표가 뭐 이익공유제 이런 거 얘기한 거 보고 급하니까 막 던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맞아요. 그 이 사람들 철학이 약간 궁금한 것이 진짜 이익공유제라는 것이 그 소득 격차나 아니면 빈부 이제 격차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더 가진 사람, 더 번 사람이 더 덜 번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자라는 의미라면은 그럼 재난지원금 또 왜 보편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건 잘 모르겠어요. 제 그러면. 포인트가 그거예요. 네. 뭔가 아니 좋아요. 이익공유제를 100번 양보해서 이익공유제가 그럴싸하다고 치면 애초에 보편 지급을 계속 주장했던 민주당의 논리는 사실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익공유제를 이야기한 제일 큰 배경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이 업종들이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특히 혜택을 많이 받는 일부 업종이 이익을 나눠서 그때 나눠주자라는 얘기인데 그럴 거면 애초에 우리가 보편 지급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업종에 계신 분들 먼저 지급했으면 사실 다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갑자기 이제 와서 이익공유제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진정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매출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데를 보면 뭐 진단키트 하는 회사 뭐 이런 회사거든요. 그렇죠. 거기 돈 뜯어낼 겁니까? 제 생각엔 아닐 거거든요. 결국엔 삼성, 현대 이런 데 뜯어내려고 할 텐데 그것도 의아한 거고 예를 들어 배달하는 음식점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그럼 동네에 배달 안 하는 음식점들한테 돈을 안 줘야 됩니까? 이 원칙도 없고 뭘 하겠다는 것들도 모르는 이런 발상을 당 대표가 이야기했다는 걸 보면 좀 깜짝 놀라고 이번에 이낙연 대표가 그 같은 날 월성원전 얘기도 하면서 거기서 삼중수소가 발견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굉장히 후한무치한 게 삼중수소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치 이상의 뭐였다라고 이렇게 발표하면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솔직히 그 환경오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언제나 발표할 때 어디에서의 기준치는 얼마인데 몇 배 이상 검출되었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는데 그냥 나왔다 이러고 치웠어요. 그리고 언론 보도에서는 이제 뭐 그 삼중수소가 기준의 열 몇 배 검출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삼중수소라는 것이 밖에 지하수로 흘러나와가지고 예를 들어 그 주민들이 있는 공간까지 가가지고 검출되었다 그러면은 문제지만은 발전소 내부의 공간에서 검출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냐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그 방사선 관련 물질에 대한 얘기와 비교했을 때 2019년에 그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서울의 지하철역 대부분은 이미 WHO 기준보다 라돈 농도가 3배 이상 초과해서 나오고 있어요. 라돈도 방사성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건 서울이라는 동네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그 북한산이 이제 가보면 돌산이잖아요. 네. 그 화강암 지방이잖아요. 원래 방사성 물질이 화강암 지방에서는 계속 나와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 조사한 표를 보면은 그 북한산 변에 있는 지하철역들, 그러니까 성신여대 입구역이랑 그다음에 그 전부 다 그 우이신설선 거기 경전철 있는 역들은 기준치보다 한참 많이 나와요. 그 라돈 같은 게.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심지어 발전소 같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우이신설선 타는 사람 매일 탈 거 아니에요.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하루에 뭐 두 시간씩 이렇게 라돈을 쐬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럼 그 당시에 심각하게 받아들였느냐?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이율배반적인 모습 자기들한테 득이 되면은 환경 문제를 들고 나오고 건강 문제 들고 나오고 이게 안 되면은 조용히 하는 모습. 옛날에 광우병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새 이낙연 대표가 확실히 좀 그 공지에 많이 몰린 것 같아요. 너무 막 던진다는 생각이 좀 들고 특히 급격하게 또 민주당 내에서도 공격을 받게 된 거는 또 사면 카드를 그렇죠. 어설프게 꺼냈잖아요. 사실 연초 1월 1일이었어요. 1월 1일 날 사면 카드를 긴급 뭔가 급하게 꺼낸 건데 누가 봐도 이거는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사면 카드를 꺼냈다는 것 자체는
이낙연 대표가 사면을 얘기하면서 앞에 붙었던 수식어가 국민통합이거든요. 그래서 삼척동자도 사면 카드를 꺼내면 국민통합은커녕 국민 분열이 날 게 분명하다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면 카드를 꺼내서 사실 야당에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분열을 유도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지지도를 얻어서 이제 다시 한번 보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여권 내 분열을 일으키고 되려 친문 세력들한테 당신이 뭔데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을 함부로 그렇게 당대표로서 얘기를 하느냐라고 오히려 역공격을 받으면서 더 몰락하는 가운데 아까 그 방사능 얘기까지 꺼냈고, 또 뭐 이익공유제를 꺼내고, 말 그대로 좀 너무 막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낙연 대표가 사실 어떤 분들과 소통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그 사면을 이낙연 대표 얘기하기 하루 전에 그 손학규 대표가 얘기한 걸 보면서 요즘 손학규 대표랑 정치를 그 논의하시나 이런 생각도 약간 했는데, 만덕산의 자랑 손학규. 네, 그러니까 저는 이낙연 대표가 지금 두서없이 이렇게 던지는 것들, 민주당 당대표가 저러면요, 민주당 혼란이 들어옵니다. 지금 벌써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이슈만으로 인해 가지고 야기든 혼란이 엄청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요, 저는 이낙연 대표의 혼란이라고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노무현 정부 말기에서 봤듯이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국면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용을 써도 이제 지지율이 반전이 안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요, 그렇죠. 민주당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내부 분열 일으킬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보면은 그렇죠. 지금까지 뭐 조금 박해 이러면서 이분들이 민주당에서 쓴소리를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분들이 하신 말씀은 쓴소리 가깝거든요. 네. 그런데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 말기에 보면은 노골적으로 노무현을 버리자라는 얘기가 이제 당내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박해, 이 조홍천, 금태섭, 그다음에 박용진, 그 김혜영 이분들은 이슈에 대해 가지고 이건 아닌 건 아니다 이 정도 얘기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노무현이 인기가 없으니까 버리자 했던 사람들처럼 문재인이 인기가 없으니까 버리자라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게 이제 레임덕의 시작인데, 그렇죠. 저는 지금도 이미 그런 시점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저는 박영선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를 계속 미루면서 간보고 있는 것,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이, 나경원 의원이 나갔던 그 아내의 맛 거기에 나가가지고 이제 박영선 장관이 그저께인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놀라운 건 나온지도 몰라요. 이거는 나경원 대표 거는 화제가 좀 많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나온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박영선 장관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라는 것이 우리 당의 나경원 의원이 가진 어떤 대중적 관심도에 비해 가지고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장 지금 나경원, 박영선 이렇게 아시아경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0.몇% 차이로 이제 비등비등한데, 실제 선거 나오면은 나경원 의원의 행위가 좀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나가도 제가 봤을 때는 박영선 장관이 후보면은 무조건 이긴다. 전 이렇게 봅니다. 박영선 장관은 오히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생각보다 괜찮은 그 상대편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무난한 느낌, 그다음에 꾸준하게 서울시장을 도전해서 그 얻은 인지도 같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 이렇다 할 임팩트가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가 가지는 사실 비호감도가 없지 않지만 임팩트는 있어요. 나경원 대표가 가지는 팬덤도 확실하고요. 하지만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할 팬덤이 사실 없는 상황이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경원 대표랑 박영선 장관이랑 붙으면 대부분 박영선 장관 이긴다고 그 전까지는 점쳤었는데 요즘 분위기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나경원 의원도 어제 이제 선거 출마 선언을 했고, 지금 이제 여러모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 후보군에게 주목하는 시점이 왔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것이고,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이 경선 절차를 우선 정진석 그 공관위원장이 굉장히 그 경륜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흥행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믿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지금 계속 이제 봄이김 선달처럼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이게 내가 중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장사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후보를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김종인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비대위원들도 마찬가지고 후보의 토론 역량이거든요. 근데 토론이라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는 시정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치에 대한 소신이라든지 어떤 사안에 대한 이해라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그 인간적인 매력 같은 것도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번에 경선 준비를 할 때는 토론 중심으로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당 최고 그 비대칭 전력인 이준석 최고가 아마 그 토론
과정에서 또 많이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 협상하는 데 있어가지고 단일화의 스텝을 계속 줄이려고 할 거거든요. 뭐 2단계, 3단계를 줄이려고 할 것이 뭐냐면은 본인은 단일화의 과정 자체가 길지 않았을 만한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정책 경쟁이나 아니면 그렇죠. 토론으로 인한 이런 방송 매체에서의 어떤 비춰진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 약간 트라우마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후보군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전부 다 토론 경력 많고 되게 나가시면 다 잘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이혜원 의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룰을 고수하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대 쪽에 박영선 의원이 나오든지 아니면 뭐 박용진 의원이 나오든지 그분들 다 토론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무 야권 단일후 뭐 만들면 뭐합니까? 가가지고 어버버하고 이상한 소리 하면은 바로 이제 5%씩 훅 떨어져 나가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는 최고의 후보를 뽑기 위한 과정이지 절대 누군가의 협박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장사에 대해 가지고 대응하는 그 자리가 아니다. 네. 우리 후보 중에 제일 나은 사람이 나가면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를 이렇게 짚어봤었는데요. 이제 한 주가 휙휙 지나가는 이제 시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세 지금 12월 이후로 이제 두 달째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제 30%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번 주에 YTN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은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한다는 조사 이제 4점 척도거든요. 네. 매우 좋아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매우 싫어한다 이건데 매우 싫어한다가 단독으로 50% 넘어서 50.1%입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50% 넘은 거는 한참 됐고요. 매우 싫어한다가 50.1% 단독했다는 거는 이제 서울에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문재인 정부를 매우 싫어하는 그냥 보면 욕부터 나오는 이런 상황에 이제 도달했다는 거거든요. 이렇다면은 선거는 상당히 유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상황 속에서 다음 대권에 우리가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짐이 되지 않는 그런 단일화 그리고 그런 후보가 나와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생생정치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똑같은 멤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